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수년간 이어지는 고통이 되는 불면증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밤마다 시계를 보며 뒤척이는 자신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가 잔잔한 어둠 속을 헤집고 들어가 차분히 눈꺼풀을 무겁게 내려앉히는 것처럼 들리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정말 제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닿았다고 느끼실 때만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불면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이 늦게 오는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도 의식은 맑았고 침대 위에서 수십 번이나 몸을 뒤척였습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파고들면 도리어 잠은 더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그림자를 쫓듯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이었지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오늘 일어난 작은 실수, 내일 해야 할 일, 오래전의 부끄러운 기억까지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전혀 쓸모없고 무의미한 파편 같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뿌리 뽑히지 않는 잡초처럼 떠올라 제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눈을 감고 있어라, 결국 잠들게 될 거다라고 말하지만 제게는 눈을 감는 순간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눈꺼풀 뒤로 몰려드는 잡념들이 소용돌이쳤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잠이 들었다 싶으면 주변의 작은 소음조차 제 귀를 흔들었습니다.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꺼졌다 켜지는 소리, 밖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바퀴 소리, 심지어 제 호흡 소리마저도. 그러다 금세 깨버리고 다시 눕지만 나는 아까 자긴 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고 나서도 잔 것 같지 않은 피로가 제 몸을 꽉 눌렀습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진 다음 날은 참담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아 책장을 여러 번 넘겨도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알 수 없었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도 곧장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기억력은 희미해지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울감은 어느새 제 일상 속 그림자가 되어 있었죠. 시간이 지나며 저는 수면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잘 들었습니다. 한 알만 삼켜도 마치 스위치를 내린 듯 눈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곧 꿈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깊은 잠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약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2알, 3알, 4알. 그러나 그럴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다 약 없이는 영영잠을 못 자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점점 침대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조금이라도 더 자보려고 누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만 커졌습니다. 그 시절 저는 노년 학자들이 말하는 김지적 고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떤 생각에 갇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 말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신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의 집착과 불안, 그것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는 잠을 많이 자는 것이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진 적도 있고 반대로 잠을 적게 자는 것이 지혜와 근면의 표식으로 칭송된 적도 있었습니다. 불면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은 결코 고귀한 사색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의 연속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속삭이듯 말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갉아먹는 고질적 병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약에 의존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면의 밤이 길어질수록 낮의 생활은 엉망이 되었고 아무리 강인한 의지를 가져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는 기적 같았습니다. 30분 안에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저도 모르게 꿈속을 헤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같은 약을 먹어도 예전 같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말했더니 용량을 조금 늘려주었고 저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2알을 먹으면 그럭저럭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곧 3알이 필요했고 결국 4알이 되었을 때는 제 안의 불안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끝없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혹시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가 늘 잠들기 전 찾아왔습니다. 더구나 약을 먹지 않으면 단 몇 시간조차 제대로 잘 수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 억눌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약을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외출을 할 때도, 여행을 갈 때도, 혹은 누군가와 늦게까지 약속을 잡을 때도 늘 먼저 떠올린 건 약을 제때 챙길 수 있을까? 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알약이었지만 제게는 생명줄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실수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약을 빠뜨린 날은 불면의 밤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 불안이 도리어 잠을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약이 저를 돕는 동시에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기억력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이름을 잘 떠올리지 못했고 메모를 남겨도 읽고 나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늘었습니다. 저는 우울했습니다. 불면의 밤이 가져오는 무력감과 약의 얽매인 삶이 겹치면서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눈을 바라보면 마치 넌 여전히 잠 못 자는구나 하고 속삭이는 듯했지요. 이런 경험을 노년에 흔히 겪는 인지 저하와 비교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뇌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기억의 회로가 약화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 젊은 편이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나이든 사람처럼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신경안정제까지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의사는 제 상태를 염려했지만 동시에 이 정도는 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흔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걸. 흔히들 약물 치료와 관련해 학문적 논쟁이 이어집니다. 어떤 전문가는 약을 단기적으로 쓰는 건 유용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그 위험성과 의존성을 강조하며 장기 복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는 그 논쟁 속에서 실험 대상이 되어 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은 약에 의존하면 의외로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악몽이라도 꿨다면 아침에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는 꿈 자체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연구자들 말로는 약물이 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데 저에겐 그저 밤이 검은 공백으로 지나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어두웠던 건 아닙니다. 약 덕분에 며칠은 평범한 사람처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고 잠시나마 활기찬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빚을 내어 잠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점차 약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약을 끊으면 저는 아마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잘 테고 그로 인해 정신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이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불면증 환자가 수면에 대해 가지는 과도한 기대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자는 생물학적 원인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집착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저는 침실 환경부터 손봤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곁에 두지 않고 알람 시계조차 시야에서 치웠습니다. 지금 몇 시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잠은 달아나기 마련이니까요. 대신 침실은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책도, 노트북도, TV도 치워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연히 기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의 30% 정도를 자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즉, 제가 잠을 전혀 못 잤다고 느끼던 날에도 사실은 조금씩은 졸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알았을 때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깨어있던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니까요. 한편, 낮 동안의 생활 습관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병원 지시에 따라 낮잠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문 같았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겼는데 억지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밤에 서서히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굶주린 뒤에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듯 잠이 달콤하게 다가온 겁니다. 의사와의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졌습니다. 매번 이번 주엔 얼마나 누워 있었는가, 얼마나 불안했는가, 그 불안을 어떻게 다뤘는가를 점검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여전히 길었지만 적어도 잠 못 든다는 이유로 침대에 두세 시간 누워있던 습관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희망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는 약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인지행동치료를 본격적으로 이어가면서 저는 매일의 생활을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잠을 잘 자든 못 자든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날 밤 3시간도 채 못 잤는데 아침 7시에 억지로 일어나라니. 하지만 시계를 맞춰놓고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피곤해져러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 몸은 서서히 그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두 번째는 낮잠 금지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잠을 보충하려고 낮에 자주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밤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낮에 아무리 졸려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차라리 가볍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고개가 떨어지곤 했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밤이 찾아왔을 때의 졸음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 덕에 이전보다는 쉽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침대와의 거리 두기였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고도로만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워서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생각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으면 20분 안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조용히 책장을 정리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억지로 누워있는 대신 잠이 올 때만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니 침대는 다시금 잠의 공간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에는 작은 의식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겨울에는 조그만 족욕을 즐겼습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화면을 쳐다봤는데 이제는 아예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멀리했습니다. 알람도 소리 없는 진동 알람 시계로 바꾸었습니다. 밤중에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불안하게 시계를 들여다볼 일도 줄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저는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뇌는 빛에 민감하다는 것. 아침 햇살을 받으면 체내 시계가 리셋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어 밤에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맞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빛 치료가 실제로 수면 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는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걸 해서 정말 달라질까 하는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의 훈련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마음과 몸을 더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 불안한가? 왜 눈을 감으면 잡념이 늘어나는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제 내면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노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성찰의 습관이 이런 것일까요? 저는 잠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우연히 오래된 기억이 불쑥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자 머릿속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부수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이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저녁에 마신 커피가 아니라 심지어 오후 늦게 마신 커피조차 밤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를 마셨습니다. 습관이 조금씩 바뀌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2시까지도 눈이 말똥말똥했는데 이제는 11시쯤 되면 몸이 스르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밤중에 깨는 날도 있었지만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덜하고 머리도 조금은 맑아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을 고친다는 건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그 누적이 결국 제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조금씩 눈에 보이자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뒤 피곤한 몸으로 맞이하는 아침은 하루 전체를 무너뜨리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차 눈을 뜨자마자 햇살을 받아들이고 아침 산책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활기는 단순히 잠의 회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제 손에 의해 다시 조율되고 있다는 감각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깊은 불면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예전처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이지요. 그러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불안을 붙잡아 두지 않고 오늘은 그냥 덜 자는 날이구나 하고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피곤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회적 시선을 새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면증을 단순히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 치부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면 되잖아 라는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일일이 상처받기보다는 차라리 제 경험을 담담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저 역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불면증은 결코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양압기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그 장치는 밤새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 삶이 조금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약통을 손에 쥐고 밤을 버티던 날은 줄어들었고 눈꺼풀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무거워졌습니다. 새벽에 깨어도 다시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진 경험은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숙면을 되찾았다는 사실보다 더 소중했던 건 제 삶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면을 단순한 휴식으로만 여기지만 저는 이제 수면이 곧 삶의 균형을 지탱하는 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불면증이 제게 가르쳐준 건 잠을 잃는 것이 곧 자존감과 일상의 활력을 잃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잠은 그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삶 전체를 가꾸는 토대였던 겁니다. 노인들의 수면 패턴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얕은 잠이 많아지고 자주 깨는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은 불면 증상을 겪는다고 하니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제가 만난 어느 어르신은 자다가 2-3번 깨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를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얕은 잠이 쌓이면 낮에 졸음이 심해지고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불면증의 위험을 실감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의 결핍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수면 위생을 지키는 일이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불면증의 원인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요인, 환경적 요인, 혹은 생물학적 요인 중 어느 것이 핵심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바에 따르면 그 모든 요소가 얽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불면을 낳고 불면이 우울을 키우며 환경이 그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시기지요. 한 번은 우스꽝스럽게도 잠을 잘 자기 위해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명상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배움이었습니다. 수면은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환경을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카페인을 늦게 마시지 않고 과음을 삼가며 운동은 낮에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조용히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침실은 단순하게 유지했고 전자기기는 멀리 두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족욕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잠에 대한 강박을 놓아버리는 것이 가장 큰 열쇠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불면증이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완치라기보다는 공존의 방식으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날이 있더라도 삶의 균형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조용히 속삭이고 싶습니다. 잠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의 긴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불면증으로 고통받았고 처음에는 수면제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은 점점 듣지 않았고 의존은 깊어졌으며 불안과 우울이 제 삶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큰 병원을 찾아 전문의 상담을 받았고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일정한 기상시간, 낮잠 제한, 침대와의 거리 두기 등 새로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막고 침실을 단순하게 정리하며 카페인과 전자기기를 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잠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졸음으로 사고를 겪는 사람들, 노화와 함께 깊은 잠을 잃어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원인과 해법을 두고 논쟁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잠을 억지로 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면의 밤이 찾아와도 그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은 노력과 강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들어오는 순간을 맞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도 언젠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나를 만나실 수 있기를.